자, 이젠 여러분이 사전 질문을 좀 적어줬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Q&A로 함께하는 이제 대입 전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학부님도 계셨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테마들이 다 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골고루 좀 좀 선정을 했고요. 제가 9분의 질문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혹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댓글로 신청해준 이 질문 중에요, 매우 구체적인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몇 점이어야 됩니까? 뭐 1.8이면 1.8이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그건 너무 개인에 대한 이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좀 답변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누구나 좀 공감할 만한 질문들 중심으로 선정을 했으니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심으로 자기화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대 증원이 서울 상위권대학 일반 학과에까지 입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제가 앞에서 좀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대 증원의 규모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000명 발표했지만 실제 어떻게 될지는 또 정확히 봐야 됩니다. 지금 마찰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도 이거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증원 규모를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비수도권에 얼마만큼 증원 규모를 배정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자, 왜 그러냐면 수도권, 비수도권. 아마도 우리가 예측되는 건 비수도권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또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또 이 지역 인재의 또 영향이 크거든요. 자, 과연 지역 인재를 60% 이상으로 배정을 할 건지에 따라서는 또 수도권에서 수시 정시, 또 비수도권에서의 수시 정시가 있는데 지역 인재가 차지하는 이 정도에 따라서 이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역 인재 전형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은 확실히 크게 체감할 거예요. 그건 확실하니까. 그러면 기존의 점수가 1.4까지 썼었는데 이제 1.5까지도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단 이것도요, 어마어마하게 1.4를 쓸 수 있는데 2.0도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교 등수로 생각을 해봤을 때 피라미드식의 점수 구조가 있는데 1.4까지 됐는데 갑자기 1.8, 1.9가 될까? 그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확실한 것은 그 컷 부근에 좀 더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체감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인재 전형일 수 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이 영향권에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도권의 이제 의예랄지 또 이제 서울 상위권에 쓰고자 하는 학생들 입장이라고 하면 이제 지역 인재에 의해서 영향 좀 있겠지만 좀 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의대 증원은 결국 지역 인재 입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연쇄적으로 상위권 일반 학과에 입결 영향을 미칠 건데 그건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의대 증원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향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고3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학을 너무 못해서 확통을 했고 수학 때문에 다른 과목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사탐과 화작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당연히 해당됩니다. 자, 정시로 가야 하다 보니 아무래도 표점이 중요한데 과연 제 선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제 답은 앞에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기존의 선배들은 왜 그 전년도 모두 인문계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국어라고 하면 화작을, 수학이라고 하면 확통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표준 점수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학습량 안배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분명 화작 선택자와 확통 선택자가 언매나 미적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원점수여도 표준점수를 좀 낮게 가져갈 테니까요. 하지만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상에서 학습량 안배를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다독여주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적 사탐을 선택하고 자연계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많아질 전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자, 제가 대성학원에서도 이러한 선택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교차 지원에 아무런 가산점이 없다고 가정할 시 미적과 과탐으로 인문계열에 진학하시 유불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건 이제 이런 질문 같아요. 질문 약간 모호한 면이 있는데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그런 유불리를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저는 이제 현장 설명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작년에 대성학원에서 발간하는 종이 배치표가 있습니다. 가, 나, 다군이 있어요. 인문, 자연이 있어요. 총 6면짜리 배치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주요 학교들 중심으로 인문, 자연 구분하고 가, 나, 다로 6페이지짜리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대략적인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에는 메디컬은 뺐습니다. 메디컬이 있으면 이게 지금 왜곡을 주기 때문에 그걸 빼고 일반학과 중심으로 자 보시면요. 자연계의 점수가 위쪽에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인문계로 지원하는 학생의 통상적인 학생들은 뭐냐면 자연계에 지원하기에 뭔가 부족한데 상대적으로 남는 수학 점수를 이용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인문계 학생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무슨 근거로 그러냐면 수학의 경우 점유율을 확인해 봤잖아요. 전국에 반 정도 되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통 선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너무 좁아요. 즉 여기에 해당하는 인문계, 순수한 인문계열 학생들이 너무 불리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답이 될까요? 뭔 말이냐? 이렇게 좀 교차 지원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 지금 22학년도, 3학년도, 4학년도, 3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단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평가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교에서 변환표준 점수를 할지 그런 반영 비율을 할지에 따라 교차 지원을 막는 그 해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자연계열 학생들의 점수가 훨씬 위에 있고요. 위에 있는데 여기 못 미치는 학생들이 왼쪽 인문계를 보면 낮은 점수인데 교차 지원에서 갈 수가 있네 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네, 특별한 가산점적인 부분은 없지만 수학에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게 남는 점수, 네, 그리고 탐구에서는 간혹 과탐 유리한 경우들 좀 꽤 많이 있습니다. 표준 점수 좀 남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그 부분이 교차 지원을 넘어가는 데에 좀 유리한 점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고3 학생입니다. 내신과 모의고사를 비교해 봤을 때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얼마나 높아야 정시로 추천해 주시나요? 단순히 모의고사나 평가원이 내신보다 높으면 정시 100% 전형이 수시보다 유리할까요? 라는 건데, 네, 아마 질문 의도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자, 교과 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학생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인 거예요. 비교과까지 했을 때. 즉,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런 학생들, 학생부만 관리하다 보니까 수능 경쟁력이 좀 모자라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일반고 학생들 중 그런 학생들 좀 많이 발견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 학생들은 거의 수시에 올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시까지 염두에 두자니 정시 경쟁력, 수능 경쟁이 없다 보니까 정시까지 가는 경우 좀 불리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학생부 경쟁력,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1순위는 교과입니다. 교과 성적이 좋으면 이 수시에서 좀 더 집중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자, 이 질문이 뭐예요? 뭘 기준으로 하냐? 석차를 이야기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대략적으로 여러분의 수능 경쟁력을 판단하는 100분이 보여드렸죠. 그러면 내가 이 점수로 수능 성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요 정도 성적이면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지를 감안해보고
내가 수시로 쓸 수 있는지를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석차적인 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게 비교 가능해서 조금이라도 수능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되면 원서를 더 그 부분까지 감안합니다. 단 여기서 변수는 있습니다. 학생부 경쟁력은요, 원서 쓸 때까지 총 5학기, 즉 2년 반 동안 누적이 된 거예요. 이미 과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쌓여서 이미 형성된 점수예요. 그에 비해서 수능 성적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잘하고 있다가도 마지막에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것까지 감안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결국 학생부 성적이 비교적 지원 가능한 점수 라인이 수능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리해. 그러면 수시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고, 그것보다 학생부 관리가 좀 잘 안 됐거나 학생부 성적도 좋은데 수능 성적이 또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격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정시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딱 획일적으로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없어요. 이건 분명히 상대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학교 선생님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시 전문가의 좀 조언을 얻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인서울대학 중에서 수학 탐구 선택 제한을 아예 푼 곳들 중 몇몇 곳들은 인문계열의 사탐 가산점, 자연계열의 과탐이나 미적 가산점이 주던데 이게 수능 점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큰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탐구에서 비율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연세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과목당, 그러니까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사탐 선택자,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과탐 선택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과목당 3% 가산점을 줍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탐구의 만점은 거의 70점 정도예요. 3%니까 대략 2점이겠네요. 거의 만점이면 그렇다는 소리고요. 좀 더 틀리고 더 틀리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과목을 통틀면 동일 계열로 갔을 때 3, 4점 정도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됐죠? 자, 이화여대는요, 인문계는 없어요. 자연계만 줍니다. 바로 뭐라고 했냐면 과탐 6% 가산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과목을 하면 대략 6, 7점 정도 되겠죠. 자, 서울시립대는요, 사탐이냐 과탐이냐를 좀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하고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3% 가산점을 주고요. 그 경우는 두 과목에 약 2, 3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표준 점수 기준으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그리고 과탐 두 과목에 7% 가산점이 훨씬 세겠죠. 두 과목에 8에서 10점 정도입니다. 제가 좀 전에 표현을 환산 점수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고요. 직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표준 점수라고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산 점수 말하는 건 위험한 게 뭐냐면 학교마다 반영하는 비율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 정도가 또 얼마큼 벌어질지는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자, 다른 종류의 가산점 부여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대적인 가산점. 자, 뭐냐면 경희대는요, 과목당 4점 가산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지원하는 과탐 선택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4점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두 과목이면 8점이에요. 너무 커요. 비율이 아니에요. 그냥 10점 받아도 그냥 4점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합친 두 과목 기준으로는 8점이 되겠죠. 자, 2025 수능을 위해 D200, D100, D7 정도 특정 시점으로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것도 획일적인 방식은 없어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제가 간단한 통상적인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D200일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실전 개념을 좀 쌓아야 됩니다.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 수능 문제에 빈출되는 개념이랄지 거기에 활용되는 실전적인 그런 팁들이 있어요. 전략들이 있어요. 자, 그런 실전 개념을 쌓았으면 좋겠고 기출문제도 좀 충분히 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교재들 중심으로 점점 넓게 가서 선택하기 전까지는 기본기를 쌓는 느낌이다. 자, 조급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200일 정도까지면 대략 어느 정도예요? 거의 그 6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D100일 정도면 아마 여름방학 정도입니다. 자, 취약 영역을 극복해야 돼요. D200일, 자, 6편 끝나자마자 막 실전 모의고사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다 상대적입니다. 기본기가 부족한데 덮어놓고 막 실전 모의고사 풀면 그것도 매우 위험한 모래성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취약 영역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하고요. 충분히 엔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고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너무 고난이도 문제만 풀려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수준에 맞는 내 전략에 맞는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D7일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더 좀 구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D7일이면 진짜 이제 완전 임박한 상황이에요. 공부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D7일부터는 이제 컨텐츠 조절을 하는데 점점 D7일 정도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낮에 깨어있을 때 공부의 질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아주 야심한 밤에 조용하게 아주 시원한 바깥 공기를 맞는 이 기분, 이것도 위험합니다. 수능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돼요. 감기 걸려도 안 돼요. 자,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지금 감기 걸린 목소리죠? 네, 제가 감기 걸려서 지금 이 컨디션을 지금 제가 영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D100일 정도라고 하면 그 이유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 그 감을 유지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취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해주면서 건강 관리를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질문 학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탐응시로 메디컬을 가려면 얼마나 정시를 잘 봐야 하나요? 자, 너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시험은 잘 보면 좋고 만점 받으면 좋지만 문제는 뭐냐? 이게 더 틀리고 더 틀렸을 때는 또 지방이 걸어 잠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확통 사탐을 본 학생이 가능한 자격부터예요. 자, 위에 별다른 괄호가 쳐지지 않은 경우는요, 거기에 있는 의치, 약 있다고 하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서울 주요 학교들 중심으로는 메디컬이 다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아래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가천대 한의대는 뭐냐? 가천대 의대는 과목 지정이 있어요. 근데 한의대는 확통 사탐도 가능하다. 자, 밑에 동국대 한의는 입문만, 우석대 한의는 되는데 우석대 약대는 과목 지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학교는 꼭 모집 단위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과목 지정이 풀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되면 제가 이 코너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사탐만 가능한 경우 사탐만 받아주는 거예요. 즉 과탐 보면 아예 안 받아주는 또 인문계 학생만 별도 모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광대에 치대 한의가 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한의 여기서 인문계를 별도로 구분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거기는 사탐 선택자만 또 가능합니다. 또 대구 한의대 한의의 인문.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건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대표적인 것들 좀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탐 자격이 되는 경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학생입니다. 8번째 질문이에요. 자, 학종 준비 중인 문과 예비 고3입니다. 1학년 때부터 나름 이것저것 활동을 하긴 했는데 진로 분야의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좀 했대요. 원래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자, 3학년 때 생기부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 학생부 전형에 지원한다면, 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학생부 성적도 괜찮고 활동도 적당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좁혀야 되겠죠. 자, 2학년 때까지는 기본적인 선택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과목이나 활동을 좀 더 타겟에 맞춰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맞춰서 전공 적합성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동 및 세특에 대한 마무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혹시나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 연계 과목들을 발표한 데 좀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5개 학과에서 좀 발표하고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누락된 과목들은 없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학생부 전형, 특히 종합 전형에 좀 더 신경을 쓰고자 한다면 심화 과목을 좀 더 도전해야 되는 상황, 도전하고 관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만 3학년 1학기에 학생부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질문입니다. 수능 최저를 준비할 때 수능 최저로 사용할 과목만 준비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수능 최저가 2합 5래요. 그러니까 2과목으로 맞추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3합 7이래요. 그러면 3과목으로 한번 맞춰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수시를 상향 지원하는 경우 만약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수능 최저는 자격인 거지 그게 정시로 갈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수시에 상향 지원하는 경우 2과목 또는 3과목으로 제한된 과목을 극단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정시를 아예 지원을 못할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학교에 지원 가능한 점수 라인이 아마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또 만약에 수시 안정 지원, 아마 이건 현실적인 부분도 많을 거예요. 수능을 준비하는데 잘 안 되니까 나 이 점수에 맞춰서 가야지. 근데 수능 최저가 있어. 전략적으로 2과목, 3과목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라고 했을 때는 만족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 합격해서도 안타까움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뭐라고 조언드리고 싶냐면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경쟁력을 고려하고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안정 및 합리적인 지원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금 더 이왕이면 전략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은 집중을 하고 그래도 완전 버리는 건 안 돼요. 그랬다가는 나중에 정시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대로 지원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든 학생들에 대한 질문을 다 드리면 좋은데 아쉽게도 9분만 나름대로 최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 고려해서 좀 고른 질문을 답변하려고 9분을 선정했으니 선정되지 않은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올해 25학년도를 맞이한 수험생을 위한 신학기 설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적인 성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이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시기에 맞게끔 알찬 내용들 준비해서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김원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